네,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양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동물 구호단체로 알려진 케어 박소연 대표가 최근 4년간 동물 250여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방금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다시 한번 소환을 했습니다. 지난 1차 소환에 이어서 3일 만에 다시 재소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차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격 많이 부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도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예컨대 법원 심의관들이라든지 그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김현장 그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에서 찾았던 어떤 증거들 보면 실제 방문을 3번 해서 3번 동안 대화 나누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이런 부분도 서류로 다 증거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검찰은 아마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마지막 불러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불렀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걸 인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아주 꼼꼼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 이제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만 소환이 한두 번 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워낙 물어볼 사안들이 많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법관으로 뭐 30년 이상을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피해 나갈 부분들을 잘 알아서 또 요리조리 피해 나가겠죠. 그것들을 다 막으려면 결국 검찰 입장의 증거로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되겠지만 조사가 좀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1일에 조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조서를 검토했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피해자가 신문을 마치고 나면 조서를 검토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 자체가 녹취록처럼 모든 대화가 기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관이 어느 정도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에서는 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읽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당연한 부분인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이게 11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조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3시간 정도 조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다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다시 출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피해자가 그날 당일에 뭐 좀 장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지만 사실 다음 날까지 온다는 것은 그 하루 동안 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좀 검토 좀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술 조서를 받을 때 일부는 녹음이 되는 겁니까? 일부도 녹음이 안 되고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고 뭐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했을 때 검찰에 수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들어가서 이제 그 수정 요구 부분 때문에 좀 싸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대로 진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 부분이라든지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두 전직 대법관은 이렇게 소환 조사 받을 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그렇게 조서를 다음 날 또 가서 검토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현재 왜 양 전 원장만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뭐 물론 혐의가 더 많거나 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자기가 뭔가를 좀 더 깊숙이 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찰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14시간이나 조서를 꾸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조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는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법원 단계에서의 그 공방을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다투기 위해서 꼼꼼히 본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실 검찰 출석 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방어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안에 신문지에서 했던 일이고 본인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은 대법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임지겠다. 그렇죠. 모든 예.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서 조사받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참 대법원장으로서 그렇게 일하신 분이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과연 사법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이 어떤 마음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랫사람이 알아서 신무진을 했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선을 긋는 거죠, 결국. 그 증거가 없으면 그걸 밝혀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법원에서 그 대법원에서 사법심의관이나 아니면 연구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몇몇 증언들이 있어요. 시켜서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행정처장들이 지시해서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진술로 검찰은 법적 투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호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원에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 지식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뭐 외무부의 진술서 같은 데서 보여주거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론 증거가 없다는 어떤 그 전제하에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그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대법원의 수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좀 재판 과정에서 좀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혐의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때, 김 변호사님? 일단 검찰에서는 상급자가 당연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미 박 전 대법관이라든지 고 전 대법관 그 두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 한번 기각이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청구를 하려고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두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됐다든지 증거가 이제 인멸할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발부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다 마친 후에 두 전직 대법관까지 같이 묶어서 3명을 한꺼번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에서는 그렇게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청구를 해서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예, 싶습니다. 조심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예. 기각이 되면 예. 글쎄요 검찰 쪽에서도 사실 좀 난감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사법농단 관련해서 단죄를 하겠다는 문정부의 의지도 조금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 많아요. 지금 현재 사법부가 보인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기존에 2명의 고용한 박병대 두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영장이. 그때도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했죠, 사법부에 대해서. 근데 대법원의 수장을 과연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각이 되더라도 재판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기소는 될 거라고 예. 보거든요. 100% 저는 기소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또 판결을 내리겠죠. 물론 또 그것도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긴 하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대법원장까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특별재판부 만드는 문제가 또다시 거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민의 여론도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법부의 중립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가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특별재판부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할게요. 동물구호 단체로 알려져 있죠.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최근 4년간 동물 250여 마리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킨 사실이 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폭로한 내부 직원들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해명을 한 박 대표.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도 안락사 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락사를 시킨 사실을 인정했는데 예. 안락사를 절차에 따라 잘 시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규정 자체가 지자체에 내규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자체에 있는 규정을 잘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동물들만 안락사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케어 대표가 본인이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직원들이 지금 고발이거든요. 이사회를 소집해놨어요. 이사회가 결국은 박소연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럼 이사회에서 이걸 그냥 위아무에 넘겨버려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이게 그냥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락사를 절차에 따라서 시키지 않았다면 그거는 동물보호법에 위배가 될 것이고요. 또는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의 독단적인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안락사를 시켰다면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잘 지켰다, 절차에 따라 안락사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동물 안락사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박소연 대표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안락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 이 안락사에 관한 규정의 주체는 그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소연 대표의 이 케어가 그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인지 자체가 일단은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설보호소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설보호센터라고 하더라도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 여부가 이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사유가 이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가지 사유가 뭐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갈 뭐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아플 수밖에 없는 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경우에는 안락사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부득이하게 뭐 입양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박소연 대표의 주장은 뭐 이제 진단을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뭐 이제 사유가 충족됐는지 여부도 결국에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가 되고 있고 이제 내부 고발자 이야기에 따르면 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유기견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벌이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정된 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그 안락사를 시키는 행위 주체가 과연 누군가? 일반 개인이 수의사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사만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물 주입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하도록 돼 있는 그것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22조 2항에 수의사만이 이러한 안락사 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처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또 이제 22조 2항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 22조 1항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주체라든지 사유의 요건인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동물보호법 8조에 동물을 뭐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근거 없이 동물을 이제 임의로 학대해서 뭐 좀 죽음에 이르게 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당연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동물보호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안락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그리고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락사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사유가 다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기관이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런 직원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 증언이나 이런 진술만으로는 지금 박수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증명해내려면 어떤 증거가 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우선은 지금 박소연 대표가
뭐 이제 본인은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실제로 뭐 전염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할 뭐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상해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들만 뭐 이제 안락사를 했다고 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일단은 뭐 그 해당 수의사를 불러서 뭐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내부 장부라든지 뭐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록들을 또 파악을 해서 뭐 법적으로 뭐 위반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케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보호 단체 중에 하나죠. 연간 모금 후원 금액이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약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후원자들. 케어는 믿고 맡길 만한 곳이다. 자기가 기부를 후원을 할 만한 곳이다. 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아주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다. 그렇다면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가, 약속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른 데보다 다르게 안락사를 가장 안 시키고 가능한 한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들을 잘 케어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렇게 200몇 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니까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이러려면 뭐하러 그러면 내가 후원까지 하면서 하느냐. 국가기관에서 그냥 조사해서 그냥 수의사를 통해서 안락사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 가능한 한 하지 말고 어떻게 이제 살려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의 임의대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또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임의대로 동물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몇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그 말은 숫자를 늘려가지고 본인이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걸 통해 돈을 받아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실제 돈을 냈던 사람들이 큰 실망감을 가졌을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회원도 철회하고 후원도 철회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기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게 후원받은 돈으로 시설을 확충하면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 과연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좀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랑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후원금 자체를 뭐 임의적으로 썼다든지 이제 좀 이런 유기견 단체 모금 이제 목적과 달리 썼다고 한다면은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이제 새롭게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 관련해서 이것이 증여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지금 철회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지 않습니까? 철회를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증여 자체는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조건을 처음에 증여할 당시부터 건 게 아닌 이상은 이미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불법 사기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가 줬던 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네. 그래서 그 금액 상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그러면 싶습니다. 개인 후원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개인 후원자들이 뭐 이제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상습 사기가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한다라면 그 개인 후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이 박소연 대표가 절도죄를 받은 적이 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불쌍한 동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호를 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무턱대고 이렇게 동물을 데려오면 또 이게 또 불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시청자분들도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동물 구호 후에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동물을 구호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래 주인이 있는 동물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승낙을 얻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 동물이 예컨대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도저히 뭐 구조하지 않고는 그 동물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건 구조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그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 그렇다면 법원이 이렇게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가능한 한 많은 동물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케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후원도 하지 않겠어요? 정부의 관심도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단체의 모임 중에서는 본인의 단체가 가장 으뜸 가는 그런 단체가 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욕심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동물들을 그냥 남의 동물도 그냥 본인이 구조한다는 목적으로 데려와 버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들이 결국은 박소연 대표의 욕심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문제까지도 오게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동물들을 모으다 보니 그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그것은 결국 안락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 하죠. 그거의 부작용인 것 같고요. 또 동물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불명이 이 시점에 한번 짚어보고 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심 선수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조정 코치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지난번에 사실은 심석희 선수가 12월 20 며칠인가요? 12월 달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때 당시는 그걸 했어요. 그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밝히기는 1월 달에 밝혔잖아요. 이유는 그 사이에 증거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나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만약 이걸 그 전에 만약 12월에 만약에 발표를 했으면 이 조재범 코치 입장에서 전 코치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여러 가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많이 남지 않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도 좀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카톡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성폭행에 대한 어떤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것은 조재범 전 코치가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본인이 갖고 다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주기적으로 초기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서 조재범 전 코치의 나쁜 악행들을 좀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빈상연대에서는 사실 이번 이 사건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피해자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연기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압박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이제 또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예전에도 계속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선수 생활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좀 본인 스스로가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고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피해자가 있다,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이제 계획을 했다가 다시 한번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피해자분들의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할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오늘 사실은 이 상습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이 연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 폭행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면서 검찰에서 공판을 다시 재개해달라.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다시 좀 공판 단계로 계속 돌아가 재판을.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다시 연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좀 법조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성범죄 부분을 지금 현재 폭행 사건에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입장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지금 성범죄 부분은 수사 초기 단계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모르는 상황인데 폭행 사건에다가 이것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폭행 부분 관련해서 심석희 선수가 성범죄 관련해서 폭행도 또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해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번 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범죄 부분에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폭행 부분을 다른 데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결국에는 그 관련 폭행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재개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